네, 안녕하세요. 상황실장 성시온입니다. 현지 경찰 간부가 만 13살 중학생을 마구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행 이유를 묻자 2년간 내 딸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귀순병사 오청성 씨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아주 비판이 거센데요. 이 역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데 이은 2차 반격인데요. 현재 수사 상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네, 사건 상황실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윤희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김담비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경찰이 딸 친구를 마구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데요. 바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팀장, 그러니까 현직 경찰이 폭행한 거 맞죠? 맞습니다. 이 50대 남성이 만 13살, 만 13살짜리 중학생 한 명을 마구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자신의 딸을 괴롭힌다는 이유 때문에 이 중학생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바로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폭행의 정도가 그냥 단순한 꾸지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딸의 친구인 이 A양을 발견하고는요, 가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뒤 50m 떨어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달아나려는 이 중학생을 다시 끌어다 앉히고요, 지구대로 향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폭행의 정도가 꽤 강했다면서요. 네, 요즘엔 제가 전직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하루 건너 이거 나오는 바람에 솔직히 방송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정도입니다. 괴로우시군요. 네, 괴롭습니다. 이 내용을 좀 봤더니요, 이 50대 경찰관, 간부라고 하니까 경위급 이상일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아마 목도리를 사용해서 목을 졸랐다. 이건 피해자의 이제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목을 조르고 그 이후에 이제 발로 차기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증상은 뇌진탕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50대 경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딸의 친구에게 왜 폭행을 휘둘렀을까?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경찰관은 조사 과정 중에서 잘못된 행동이지만 아버지로서 한 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딸이요, 그 피해 학생하고 같은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경찰관의 주장에 따르면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일진의 소속이었고 딸을 2년간 괴롭히고 폭행하고 또 돈까지 빼앗았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학교에 얘기해서 이제 강제로 전학을 시켰는데 이 피해 학생이 다시 딸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딸 같은 경우는 아빠 나 또 맞았어 하는데 어떻게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정말 2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게 사실이라면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그 A양, 폭행 피해를 당한 그 중학생의 입장은 정반대더라고요. 네, 일단은 폭행을 했던 그 사정에 대해서 50대 경찰관은 자기 딸이 2년 동안 어쨌든 그 놀림을 받았고 괴롭혔고 그리고 강제 전학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 때렸다고 했고, 근데 이에 대해서 A양 입장에서는 나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괴롭힌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억울하게 강제 전학을 갔던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당시에 이 A양이 이 50대 경찰관의 딸을 괴롭힌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폭행을 당했다. 전혀 뭐 학교 폭력은 없었다. 이렇게 쌍방이 완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청와대 청원 글을 보니까 아마 그 A양 측에서 쓴 것 같은데 네. 쌍방 폭행이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신이 괴롭힌 게 아니다. 이거는 쌍방 폭행이다 취지의 청원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학포위 결과에 따라서 강제 전학을 간 후 밖에서 우연히 놀고 있는데 B양을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B양과 합의를 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싸우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서로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합의하에 싸운 거고 본인도 지금 이 B양에게서 맞았는데 이 B양은 자신의 아버지 즉 경찰 아버지한테 본인이 맞은 사실만 털어놔서 일이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합의하에 서로 싸우자고 합의를 한 후에 싸웠다. 이 말도 사실 선뜻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폭력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위 또한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제가 지금 여론들을 살펴보니까 딸이 학교에서 정말 폭력을 당했다면 그 가해 학생을 때린 아버지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간다. 이런 반응들이 그래도 많더라고요. 뭐 자식이 폭행을 당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떠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분노하고 화날 수 있죠. 네. 예, 그건 뭐 충분히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현대 사회에는 사적 복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사적 복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직접 응징하지 말라고 경찰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찰의 생성 원리 자체가 사적 복수의 금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했다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경찰관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또 조금 더 양보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자신의 딸을 때린 학생도 자기 딸 또래에 불과한 어린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도 또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하간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경우는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야말로 빗나간 부정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그 네. 피해 학생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일단은 공포가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피해 학생의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뭐 논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요.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고 했을 때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느꼈을 공포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도주를 하려고 했을 때 계속 자신을 쫓아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욱이 계속 어떤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청원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머리와 온몸이 쓸려서 지금 현재 입원 중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은 상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그 경찰관이 쫓아올까 봐 잠을 자지도 못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일각에서 네. 이 현직 경찰을 누가 수사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이 범행을 저지르면 범행을 한 장소가 자신의 관내라고 하면 네. 일단은 입건 조치한 이후에 인접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아마 그러니까 이 경우도 뭐 입건해놓고 일단은 직위해제부터 할 거예요. 직위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건 이후에 인접서에서 조사하는 형태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예. 아니라 그 근처에 다른 예,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0대 경찰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딸이 정말 학교 폭력을 2년 동안 당한 게 사실이라면 좀 처벌 수위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폭행은 사실 이제 벌어졌고요. 어느 경우에도 그 폭행을 했다라는 사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아버지의 이런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법적인 절차 내에서는 양형에 있어서 감경을 해줄 수 있는 요소는 뭐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든지, 뭐 네. 피해자 탄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고, 가족들이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딸이 이제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참작을 할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폭행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또한 이 A양 또한 지금 학교 징계만 받았지 경찰 수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A양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A양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조사 결과가 더 나와야 되겠지만 학교 폭력이 만약 수위가 높다라고 한다면 뭐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겨서 처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처벌이라는 게 보통의 경우에 우리 성인들이 받는 그런 전과가 생기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 정도의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의 위탁하에서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이런 처분 정도를 받게 되는 거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전과가 생기는 처벌 정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폭력은 절대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17년 판문점에서 총상을 입으며 귀순했던 북한군 오창성 씨 기억하시죠? 오 씨가 기적처럼 생존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날처럼 귀순 당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현재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팀장, 그러니까 네. 언제 어디서 사고를 친 거예요? 지난달 12월입니다. 지난달 12월 15일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한 도로에서 이 오 씨가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적발 당시 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도 이 오 씨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데요. 그때 당시에 귀순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귀순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한 소주 7병, 8병을 마시고 귀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국정원이 보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거에 버금가는 만취 수준이었다는 얘기네요. 네, 뭐 과거의 습관이라든지 네. 음주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래도 만취 상태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귀순 당시 때도 7, 8병을 마신 것이요. 한국 소주가 좀 낮습니다. 그렇죠. 국가 소주는 25도씨 안팎이다 보니까요. 더 많은 술을 마신 거고요. 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셨었는데 10병 마셨었는데 이 사람이 혼자 7, 8병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또 거기서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몰고 함께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가자고 해서 친구를 태우고 오는 과정에서 도로 시설물들을 박다 보니까 그리고 또 초소까지 넘어왔던 겁니다. 이랬을 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행을 택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봤을 때 어떤 즉흥적이라든지 통제불능의 어떤 자신의 어떤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설마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죠? 네, 일단은 이분이 한국에 오신 이후에 정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요. 그리고 네. 면허를 취득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그 이면에 오청성 씨가 이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나왔었는데 국가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요. 그리고 네. 단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원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돈을 모은 뒤에 뭐 하나원에서 나온 뒤에 뭐 외제 차량을 구입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말이 오고 가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고 뭐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하면 안 된다. 어쨌든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돈 관리를 제대로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오청상 씨는 뭐 한국에서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노가다를 해봤는데 한국에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험을 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인에게 또 말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을 접한 우리 국민들 그야말로 분개하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이 위협을 무릅쓰고 오청성 씨를 구조했죠. 또 우리 의료진이 어려운 수술까지 해서 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말 은혜를 배반하고 이 살인 행위라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건데요. 오 씨가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도움을 줬던 많은 이들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So, yeah, he was dying of low blood pressure. He was dying of shock.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혈한 피로 그 피가 지금 몸에 돌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혈한 그 피를 수급해 가면서 지금 살려낸 건데
좀 더 자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김단비 기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2017년 11월 13일 맨몸으로 판문점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북한군이 쏜 총에 의해서 한 5-6군데 심각한 총상을 입었었어요. 네. 사실은 회생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데 그 당시에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 위상센터장한테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때 이 오청성 씨가 받은 수혈 받은 혈액의 양이 12,000cc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살렸기 때문에 본인도 살고 난 이후에 감사를 드리기도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런 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누리꾼들의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런 얘기 많아요.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군인이 목숨을 걸었느냐. 그러니까요. 예, 또 기껏 목숨 살려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또 살려놨더니 음주운전해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음주운전하라고 살려준 거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이야기 등등이 누리꾼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오청성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량하게 법 지키면서 살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반성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욱더 조금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당시에도 다른 공부도 아니고 법 공부를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오청성 씨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살아났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인들의 피를 수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는 한국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지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본인이 통일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도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도 인지를 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법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오청성 씨를 살렸던 이국종 교수가 이분에게 법학개론 책도 이제 선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인지 이런 식의 내용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자신의 그런 본분까지 생각을 하고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될 사람인데 특히나 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라면은 더더욱 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더더욱 조심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국종 교수도 정말 실망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청성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음주운전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죠? 이거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면 네. 바뀐 법에 의해서 0.08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형사처벌 받고 아마 1차니까 벌금형 수준에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면허는 아마 취소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오청성 씨에 대한 경우나 감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보통 탈북자들은 예. 경찰이 한두 명씩 따라붙어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청성 씨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하나원을 이수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국내 정착 탈북민이거든요. 네. 이 경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기거하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의 신변 보호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사실은 상호 간의 협력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청성 씨는 사실 조금 문제 있었죠. 네. 일본 건너가 가지고 산케이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사실 일본으로 오청성 씨가 건너가면 신변 보호를 하는데 이상이 있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신변 보호 담당했던 경찰관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대로 일본을 건너가고 인터뷰하고 이랬던 적이 그랬던 있었습니다. 적이 있었군요. 네, 그때도 사실은 일각에서는 상당히 비난이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총을 맞았으니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던 오청성 씨였는데요. 그때 그 마음 그리고 오 씨를 도와주고 응원한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더 성실하게 살아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출발해 보시죠. 네, 성폭행과 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 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이은 두 번째 고소장 제출인데요. 이 역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네. 팀장, 근데
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엄청 뒤늦게 고소를 했네요. 맞아요. 지금 이 폭행, 김건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강용수 씨가 운영하는 유튜버에서 폭행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건모 씨는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여성,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당시 2007년 유흥주점에서 김건모를 만났는데 이 김건모 씨가 자신을 눕히고 때려서 그때 안화상과 꽃뼈 등이 골절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폭행 의혹 부분은 공소시효가 상당히 지나서 김건모 씨가 대응을 안 할 것이다.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네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대중들이 그 네. 당시에 그 이야기는 했어요. 그 2007년도에 발생한 이 폭행 의혹 관련돼서는 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 없냐.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더니 왜 또 잠잠하냐.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 이번에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누리꾼들 반응은 참 일찍도 반격한다. 대중들한테 해명부터 하고 네. 고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등등의 어떤 이 불만 섞인 댓글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한 달이 지나서야 이렇게 김건모 씨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근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명예훼손은 보통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은 되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실인지, 그러니까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 아닌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지금 사실이 맞는지 여부는 이제 판가름 되지는 않았지만 네. 고소를 할 때에는 일단 김건모 씨 측에서 이제 뭐 어떤 제명을 적시를 해서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공인된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제명 자체는 아마 사실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폭행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김건모 씨가 이렇게 고소를 했으니까 정말 그 당시 폭행이 있었던 게 맞는지 경찰이 따져봐야겠는데요. 네, 일단은 네.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당시에 이제 의무 기록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시 그 상황을 취재를 했던 보도 자료도 이제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김건모 씨가 지금 피소 입은 게 지금 성폭행 관련해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 절차부터 조금 마무리를 짓고 네. 이후에 이 김건모 씨 측에서 이제 고소한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 일단 조금은 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명예훼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폭행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모 씨는 수사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김건모 씨도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명예훼손죄로 일단 고소를 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죄는 뭐 사실을 적시하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건 명예훼손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벌은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김건모 씨가 이건 허위의 사실로 나를 명예훼손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다수가 이런 경우는 안 하거든요, 고소를. 그렇죠. 명예훼손죄로. 굳이 경찰서 출석할 필요가 그런데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모 씨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어지는 어떤 네. 그 여성들의 또 폭로 같은 거에 대한 제지 같은 목적이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사실 이번 고소도 특이한 게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라 예.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건모 씨 입장에선 조금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폭행과 폭행이 정말 있었는지 이렇게 핵심은 뒤로 한 채 주변의 의혹과 공방만이 현재도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김건모 씨와 아내 장지현 씨의 오작교 역할을 한 게 처음 폭로를 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아내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 네. 싱카에서 방송이 됐었습니다. 이때 장지현 씨와 김건모를 연결해줬던 그 사랑의 오작교가 그 3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명 가수의 부인이고요. 한 사람은 장 씨의 지인이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강용석 변호사의 그 부인인 윤 씨라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로 처음 장지현 씨와 김건모 씨가 만난 게 콘서트 뒤풀이였는데요. 그때 같이 갔었던 게 이 3명이었고요. 또 3차례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했고 가족들도 이 3사람들한테는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주선 대가로 사례품 얘기까지 나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현우 씨의 아내 엘모 씨, 강용석 씨의 아내 윤모 씨, 무려 3차례에 걸쳐 장지현 씨와 김건모 씨를 이어줬다고 하는데요. 김건모 씨의 아버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김건모 씨와 장지현 씨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살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에르메스백이 화두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가격이 무려 3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입니다. 이 가방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입에 올린 사람이 바로 강용석 씨 아내 윤모 씨였다고 하는데요. 윤 씨는 장지현 씨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 다른 선남, 선녀 커플들을 많이 이어주면서 이 같은 에르메스백을 차례로 받기도 했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장지현 씨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진호 기자의 주장입니다만 그런데 강용석 씨는 사실 폭로를 할 때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분명히 지금 장지현 씨가 내가 강용석 아내로부터 이게 김건모 씨를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강용석 씨는 이 김건모를 둘러싼 성폭행, 폭행 의혹을 다루면서 전혀 아내의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데요. 특히 지금 에르메스 백을 줬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지현 씨는 이렇습니다. 실제 저를 소개해 준 분은 김건모를 소개해 준 분은 강용석 아내가 맞지만 그리고 이분들한테 에르메스 백 얘기를 들은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직접 선물하거나 사들인 적은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진호 기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점이죠? 일단은 지금 이진호 기자가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강용석 아내가 이 주선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강용석 씨가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최초 보도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인 소재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단독이라는 그런 이제 기사를 입수하게 되면 이런 걸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좀 조회수가 높아지고 이런 거를 이제 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연예 프로그램에서 먼저 이제 보도가 터져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뭐 강용석 씨의 채널에서 이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께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강용석 씨 측과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김건모 씨의 성추문까지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건 보도 배경이 아니라 이 폭로 배경이 아니라 정말 성폭행이 있었는지 또 폭행이 있었는지겠죠.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데요.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그를 보면 사건이 보입니다. 뉴스 태그 시간입니다. 오늘의 태그 열어주시죠. 윤석열 사단 대학살. 그렇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어제 저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통째로 바꿔 윤 총장의 손발을 다 잘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 태그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친문 라인 배치. 네, 조국 수사팀 물갈이라는 태도도 보이고요. 윤석열 사퇴 물음표도 보입니다. 묶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왔는지 저희가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그 자리에 배용원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오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 고검차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대신 신재철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을 발령냈습니다. 이 신검사는 법무부의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을 맡으며 현 정권의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끈 두 사람을 쳐내고 검찰 내부의 친문 라인을 채운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사건을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떨까요?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 법무부 연수원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게 됐는데 이 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입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해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특감반장을 역임한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이 약정됐습니다. 팩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 윤석열 사태라는 태그가 좀 보이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간의 관심은 바로 이 윤 총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 인사는 윤 총장을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어 윤 총장에게 사실상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윤 총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 원로들도 윤 총장에게 견뎌야 한다고 조언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총장의 거취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핵심 요직에 친문 인사들이 배치된 만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태그였습니다. 네, 다음은 세상 돋보기 시간이죠. 첫 번째 돋보기 뺨 맞은 트럼프입니다.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다시 한번 그 참혹했던 현장 살펴보시죠. 어두컴컴한 새벽, 섬광과 함께 굉음이 울리자 네, 주민들이 다급하게 소리치고 신에게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폭발 소리가 이어지죠.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요. 이라크 미군 기지에서 1km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한밤중 갑작스러운 미사일 공격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한 겁니다. 네, 이 두 곳의 미군 기지 중 한 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곳이죠. 미국에 대한 그야말로 보복 작전이었죠, 위원님. 맞습니다. 이 기지 지금 그 폭격을 당한 곳은 그 알 아사드 기지라고 해서요. 네. 1,500명 정도의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슬람 국가 이 격퇴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들이 이제 있는 네. 곳인데 여기가 타켓이 됐던 겁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소는 2018년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가 깜짝 방문해가지고 알려지기도 했었죠. 네. 근데 여기를 이제 이 이란 쪽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작전명 순교자 슬레이마니 네. 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미사일 공격을 한 겁니다. 이 공격한 시간도요. 01시 20분인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슬레이마니가 미군의 어떤 그 드론 공격에 폭격을 당해서 사망했잖아요. 네. 그 시간대가 01시 20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똑같은 네. 시간대에 이제 미군 기지를 폭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맞대응할까요? 오늘 새벽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군사적 보복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last night's attack by the Iranian regime, we suffered no casualties. All of our soldiers are safe, and only minimal damage was sustained at our military bases.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We do not want to use it.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embrace peace with all who seek it.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These powerful sanctions will remain until Iran changes its behavior.
네, 군사보복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 이 말인즉슨 일단 우려했던 전쟁, 전면전은 피한 거네요. 네, 일단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지금 네. 뭐 이란을 달래는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발표를 한 건데요. 이란이 뭐 번창을 하고 번영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제 어마어마한 잠재력의 이점을 활용하는데 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또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도 되어 있고 이란은 핵 야욕을 버리고 테러 지원을 끝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전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이런 정치적인 흐름은 보통 이제 경제적인 지표로서 먼저 반영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이제 메시지가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급등했던 유가는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메시지는 전면전을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인이 해야겠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보면 정말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를 좀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나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미사일이 한 20여 발 정도가 발사가 됐는데요. 사상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또 그 어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이라크의 미군이 주둔 핵이 있는데 이란이 미리 사전에 이라크에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공격을 할 거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격의 상징성만을 남기고 전쟁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미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공군기지 중에서도요. 인구 밀도가 좀 낮은 곳에다가 타격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정밀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일부 정밀 유도 같은 경우 사막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교묘하게 맞출 수 있는데 왜 거기 떨어졌을까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란과 미국 모두 더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전쟁까지는 원치 않았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네. 분석이 나오는데 이란이 뭐 사전에 뭐 정보를 줬다 뭐 이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이제 미국을 보복을 가해서 이제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내에서 조금 이제 입지가 사실은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을 통해서 이런 이제 분위기를 반미 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나의 이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미국 측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이란을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동맹으로 삼아서 본인의 그런 입지를 좀 확보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돋보기 확인해 보시죠. 네, CCTV에 찍힌 별 때문에 아주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바로 저 사진이죠. 변호사님, 어떤 지금 사건이죠? 네, 일단은 이 사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유포가 네. 이제 확산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박보영 씨하고 김희원 씨에 대해서 이제 열애설이 터진 건데, 네. 뭐 서울, 그다음에 안동, 그다음에 영덕 등에서 이제 데이트를 즐겼다 그런 내용인데 그 근거 자료가 그 카페에서 있었던 그 CCTV가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저 사진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내용의 사진이 이제 유출이 되면서 그 박보영 씨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팬클럽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네. 어쨌든 이 카페에는 그 캡처된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뭐 목격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혹시나 시나리오를 쓰는 거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넘어서 소설까지 쓰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페에 걸린 CCTV 캡처 사진 때문에 박보영 씨와 김희원 씨가 열애설까지 불거진 건데 왜 카페 사장님은 이렇게 CCTV 사진을 왜 거셨대요? 카페 주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좀 작게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연예인들이 이렇게 카페에 오면 되게 영광이다.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고 사인도 받아뒀는데 그쵸. 박보영 씨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걸 좀 꺼려하셨다. 그래서 사인만 받았는데 좀 아쉬워서 그 CCTV에 있는 사진을 캡처를 해서 그 카페에다가 이제 올렸다라는 겁니다. 걸어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직접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손님이 아마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
몰랐다, 죄송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박보영 씨와 김희원 씨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어쨌든 네. 가게 주인이 가게에 있는 CCTV 화면을 네. 이제 캡처해서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 문제가 될까요, 위원님? CCTV로 비추었을 때 얼굴이 식별 가능한 거를 따로 캡처해가지고 네. 이렇게 무단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에는요. 정통망법상에 어떻게 보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누설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동의 없이 이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이렇게 게시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부분이 또 인정받아가지고 네.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 카페나 식당에서 저렇게 자신의 가게 방문한 연예인들 CCTV 화면 캡처해서 이렇게 홍보용으로 걸어놓는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식당 다 문제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일단은 근데 네. 그 CCTV를 이제 캡처를 해서 뭐 홍보를 한다 손 치더라도 가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걸 자기 홍보 수단을 썼는데 연예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 이제 공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열애설이 터진 것과 같이 뭔가 악의적인 내용으로 본인의 그런 이제 화면이 담긴 얼굴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이는 충분히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민형사상 법적인 처벌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박원모 어린이 유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후 자수한 이모 여인에게서 범행 일지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젊은 여성 금자 씨가 검거되는 장면인데요. 이 영화 속 장면과 꼭 닮은 사건이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바로 1997년 발생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 유괴 사건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아버지가 지어준 예쁜 이름이지요. 이름처럼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던 박양은 문화센터에서 영어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향하지만 이게 박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젊은 아주머니와 함께 어디론가 가는 걸 봤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박양의 흔적을 쫓습니다. 박양을 데려간 젊은 아줌마는 누구였을까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이 사건,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바람에서 당시 수사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말에 따르면 한 젊은 여성이 의도적으로 박양을 데리고 갔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초롱, 원래 이게 박초롱초롱 빛날이에요. 네.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워낙이 귀하게 어렵게 얻은 아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영어 수업 받으러 갔던 그 초롱이가 이제 초롱이로 얘기하겠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같이 영어 수업을 듣던 아이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초롱이는요 어떤 젊은 아줌마와 함께 어딜 갔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는 유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즉시 이 관할경찰서가 이제 서울 서초경찰서인데 서초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고 이 경우에 이제 아마 이 강력계 형사들이 전부 급파돼가지고 일단 집에다가요 네. 감청장치 다루면서 녹음기 다루면서 또 발신지 그 추적 장치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협박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더니 아이가 없어진 지 한 3시간 정도 됐을 때 이 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 나리네 집이죠? 네. 그러면서 나리로 얘기하네요. 나리는 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그럼 아이가 잘 있는지 목소리 들려달라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만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걸려왔는데 당시 기술로 그 발신자를 추적하기에는 통화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던 겁니다. 변호사님 혹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까? 네, 일단 첫 전화가 오고 나서 납치 이튿날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말을 했는데요. 나리는 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돈 2천만 원을 준비를 해서
명동 지금 전철역 남대문 방향 출구 앞에 있는 건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전화와 달리 이제 위치 추적이 되기는 했어가지고 경찰분들이 서울 중구 있는 명동의 한 공중전화로 네. 이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갔었을 때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네. 그러면 사건 당시 이 범인의 실제 음성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은행 카드를 가지고 예예. 명동 전철역 정철역에서 10층짜리 건물 있고 10층짜리 건물? 그래 예. 파이팅에 가서 기다린다거나 딴짓을해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나리는 못 보는 거지. 네, 경찰이 바로 현장에 갔지만 유괴범은 이미 사라진 뒤였는데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었습니까, 현장에요? 네, 과거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로 이제 확보를 네.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목격자 진술을 한번 확보를 해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좀 엇갈린 의견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 키 작은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 여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 전화기를 만졌다 보니까 거기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보니까요. 수화기를 이제 통째로 이제 가져와서 과학수사반에서 감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젊은 여성에 더해서 키가 작다, 그리고 지문까지 이제 채취해낸 건데요. 또 다시 전화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네요, 어쨌든요. 네, 지금 납치 이튿날에 전화가 이제 두 번째가 왔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전화를 기다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밤 9시 정도에 왔는데 이 전화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제 명동에 있는 그 공중전화 부스에 갔던 이제 형사들을 목격을 하고 전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밤 9시쯤에 다시 연락이 왔고요. 그때에도 다시 뭐 나리는 잘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리의 목소리를 들려달라 이렇게 이제 엄마가 좀 애원을 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그때도 때가 되면 들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만 되풀이를 했었습니다. 이 세 번째에도 똑같이 이제 위치 추적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명동에 있던 당시의 커피숍이었고 마침 그때 명동에서 잠복을 해 있던 형사들이 있어서 그 형사들이 이 커피숍을 급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번의 통화 끝에 유괴범이 있는 장소를 또 알아내고 급습한 겁니다. 이 당시 커피숍 통로가 단 하나뿐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범인을 바로 가려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 시간대에 형사들이 그 계단으로 진입을 했고 네. 그 이 커피숍의 입출구가 딱 한 군데라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형사들이 뛰어 들어가니까 커피숍 안에는 총 13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아마 업주라든지 종업원 포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출구를 딱 그 봉쇄한 상태에서 신분증을 보이면서 이제 이 검문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지문도 채취하고 간단한 어떤 신문 같은 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좁혀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던 만삭에 임신을 한 여성 차례가 됐는데 네. 그 여성이 갑자기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네. 뭐 나 지금 만삭에 임신부인데 뭐 하는 짓이냐 나한테. 네. 또 지금 애가 지금 놀래서 배를 차는 바람에 나 지금 너무 아프다. 나 지금 병원 가야 되겠다.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그 임신부의 그 대학 후배라고 하는 그 옆에 있던 와서.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그 경찰한테 항의를 하고 하는 네. 이런 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근데 이때 경찰이 그 들이닥쳤을 때는 사실은 이 유괴범죄의 특성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괴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못해요. 이거는 상당히 난감한 그 수사인 건 상황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은 신분 확인하고 지문 채취한 이후에 간단한 신문 절차만 끝내고 일단은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일단 지문 채취를 했으니까 대조해보면 될 것 같은데 또 공교롭게 그날 이후에 협박 전화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커피숍에 있던 13명을 끝까지 좀 추적을 해봐야겠네요. 네, 일단은 네. 그 전화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진 사실도 있었는데 전화 음성으로 봤을 때 일단 여성이라는 점은 이제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나이대는 뭐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20대 정도로가 이제 추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커피숍에 13명이 남아 있었고 그 중에 여성분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에 대해서는 좀 은밀하게 그때 미행을 해서 당시에 감시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밝혀지긴 하겠지만 진범이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쨌든 미행 감시가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명에 대해서 다 미행이 따라붙은 그렇죠. 거네요. 혹시 면식범은 아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이 부분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리 학생이 누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누굴 쫓아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친인척이라든지 이웃 조사를 다 했었는데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게 내 아이는 모르는 사람을 쫓아갈 리가 없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쫓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20대 젊은 여성이라는 점은 포착했지만 수사는 그대로 진전 없이 흐르는데요. 결국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실종 닷새가 되는 날 이제 경찰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건을 공개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리양 실종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이제 몇 가지 목격을 했거나 추정이 가능한 국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긴 했는데 이 중에서 범인의 검거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인 제보는 없어서 계속 좀 수사가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공개 수사 전환 후에도 결정적인 제보가 없었는데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보 전화, 의미 있는 제보 전화가 걸려온다면서요. 아까 그 커피숍에 있던 여성분들이 12명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아마 각각 그 여성들을 미행하거나 그 여성의 집 인근에서 잠복을 했을 겁니다.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이 사건의 범인이 된 여성도 이제 그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9월 11일 날, 그러니까 이 공개 수사로 전환된 지 일주일이 된 9월 11일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네. 차분한 그 중년 남성의 목소리입니다. 수사본부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 딸이 9월 1일경에 임신한 채로, 만삭인 채로 가출을 했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 집 앞에 형사로, 아마 잠복하는 형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형사로 보이는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이러는데, 혹시 내 딸이 무슨 그 범죄와 연루된 것이 있느냐, 이런 그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경찰에서는 그분을 오시도록 하겠죠. 그분을 오시도록 하는 이유는요, 이 협박한 목소리를 녹음해뒀잖아요. 그 녹음한 목소리를 그 중년 남성한테 들려주면 자신의 딸 목소리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려줬더니 자신의 딸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인의 이제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이고요. 그와 동시에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하신 것처럼 공중전화 통째로 뜯어갔잖아요. 지문 채취하려고. 거기에서도 지문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나온 지문 결과와 이 녹음 테이프를 두고 내 딸이 맞다고 하는 그 여성과 대조를 하니까 동일한 인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삭 임신부, 카페에서 히스테리 반응을 보였던 그 만삭 임신부 전현주가 유괴 범이었던 겁니다. 바로 검거를 했습니까? 네, 이제 신원이 특정되고 나서 채 하루가 되지 않아서 이제 9월 10일 오전 9시 20분에 검거를 했습니다.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초췌하고 머리도 감지 않았고 이제 만삭 임신부였지만 자기 몸을 거의 관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아이잖아요. 초롱이는 찾았습니까? 일단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2시간 동안 입을 열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범인에게 이제 그 이후에 좀 호소를 하고 애원을 하고 추궁을 한 끝에 이제 입을 열게 됐는데 남편이 그 인형극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참고로 쓰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인도를 했고요. 거기 가서 그 옆에 있던 등산용 가방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쪽을 이제 가방을 열어봤더니 이제 나리 양이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파일러님
나리 양을 살해한 거네요, 결국에는요. 네, 실제로 나리의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코와 입이 다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고요. 손발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부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름이었긴 하지만 부패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좀 일찍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네. 위에 이제 그 남아있는 위의 내용물도 보다 보니까 전혀 남아있는 거가 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검 상태랑 살펴보다 보니까 유괴되고 나서 6시간 이후쯤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살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실제로 아이들이요, 보채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초반기에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리티컬 아워, 네.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7시간에서 가장 길게는 72시간 이내에 검거하거나 구조하지 못하면 생존 확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조금 전에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가 이 정도,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범인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72시간을 넘기면 생존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게 크리티컬 아워입니다. 네. 당시에 혹시 그래서 만삭의 임신부가 이런 범행을 홀로 했을까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어 공범 의혹이 있었지만 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아이를 해칠 수 있을까 네. 이해가 가지 않는데 범행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 범행 동기는 이 전현주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현주는 맨 처음에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제적을 당하는데요. 이때 다시 한 번 더 대학을 옮기게 됩니다. 이때 이곳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이 남편, 연극인 지망생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인형 극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남편 사업의 실패로 이 두 부부는 생활고를 겪게 되는데요. 근데 전현주는 이때 사치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 3천만 원이 넘는 빚더미에 부부가 앉게 되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전현주는 결국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유괴를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에 돈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수사하고 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뭐 성폭행을 당했고 2명의 남자가 이러한 범행을 강요를 했고 1명의 여자가 더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공범이 있다라는 진범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은 뭐 전혀 증거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정신과 전문의가 이 전현주는 연극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다는데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그 인격 장애를 A, B, C군으로 나눕니다. 그 B군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극적으로 행동하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그 고유정으로 잘 알고 있는 경계전 성격 장애가 또 여기에 속하고요. 연극성 성격 장애도 그 안에 속하는데요.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특징들을 상상하시면 돼요. 과장되게 하고 내가 관심을 받아야 하고 자극적으로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어떤 주인공의 무대처럼 내가 나를 꾸미고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당시에 정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었는데요. 판결은 어떻게 났었죠, 위원님? 이게 97년도라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사건 기억이 나거든요. 뭐 네. 제가 취급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마 전 경찰이 시끄러웠었어요. 네. 일단은 검찰은 전현주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그렇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살해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유괴한 이후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현주의 생명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더군다나 초범, 유괴가 상습범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데 초범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금 기간 중에 이 만삭의 임산부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2000년도에는 이런 정도의 범인은 전부 사형 선고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떨어지니까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혹시 그 임산부를 사형 집행을 해버리면 사람을 둘 죽이는 것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임산부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게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항은 네. 임산부인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서 전현주가 어쨌든 구금 기간 동안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그 아이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네. 일단은 이 형을 집행을 하는 중에도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장례식에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기간을 주게 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부여를 해주게 되는데 이 전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죄질이 좀 불량하다는 게 이제 좀 반영이 돼서 좀 이례적으로 좀 2주 정도의 그때 형 집행 정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는 남편이 데려갔다 이런 딸을 소문이 나오기도 낳고요. 합니다. 지금 아마 그 딸은 미국으로 입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질문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